자, 오늘, 예, 이제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별도 프리터 참조인데, 자,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볼게요,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은, 그 중요한 게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써있죠? 도시 지역이며,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리고 가로 열고 뭐 써있죠? 7층 이하. 구체적으로 뭘 써놓은 거예요. 7층 이하는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2종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지구를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가축 사육 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뭐 쭉 써 있죠. 뭐 과밀 억제. 즉 여기에 있는 공법상 제한을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니까 그럼 수많은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수많은 토지들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보면 별의별 게 다 써 있겠죠. 어떤 토지는 또 이런 것도 써 있고, 그죠? 그럼 여러분 1차 때 배웠던 기본적인 그 골자를 바탕으로 아시되 새로운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쳐보든가 관련 서적을 봐서 이거는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그 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토지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토지구나.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토지구나.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거기 위에 이제 지번 있고, 지목 있고, 면적 이게 다 있죠. 한 장 넘겨보실게요. 한 장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지적도가 나오죠. 지적도. 그죠? 지적도. 그 토지의 지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입혀 있죠. 지적이. 그리고 앞에 도로가 있죠. 1021-9번지 도로. 있죠. 그럼 이 지적도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는 그 축적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축적이. 1대 500짜리죠? 1대 500. 그죠? 1대 500이죠? 1대 500짜리 여러분은 스케일 자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지 않았다면 사무실에서 그 1021-9번지의 도로의 폭을 재는 거예요. 스케일로. 이해 가십니까? 딱 쟀을 때 1대 500짜리로 쟀는데 딱 뭐 6m가 나왔다. 그러면 사무실에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로? 다 까먹었네, 벌써. 세로 가다. 세로가구나, 이 도로 전면이. 그죠? 근데 요즘은 진짜 평가하기 좋아졌어요. 제가 참 요즘 평가사인데 이렇게 말하기도 좀 웃기는데, 옛날 평가사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평가사님은 진짜 평가하기 좋아졌어요. 그건 뭐냐면 기술적인 지원이 많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지도만 들어가 봐봐요. 딱 집어치면 어때요? 탁 뜨죠. 또 로드뷰 탁 누르면요. 쭉 보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진짜.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 일대 막 25,000분의 1짜리 25,000분의 1짜리 그 축적에 있는 저기 지적도 들고 이 땅 보러 다니면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시다. 어먼 땅도 평가 많이 했대요. 얘가 쟤인가? 여긴가? 어먼 땅도 평가 많이 했대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GPS 위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딱 찍으면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평가사들도 진짜 좋은 게 우리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다음 뭐 카카오맵이나 탁탁 해가지고 뭐 동그란 거 있으면 탁 누르면 내 위치 표시되잖아요. 그죠? 저희도 그 임야나 아니면 지적이 굉장히 애매한 데들 있잖아요. 이 도로를 탁 올라가는데 지적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경계가. 그럼 딱 그걸 누르고 가요. 누르고 가면 점점점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구나 위치가 그 땅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실수를 안 하죠. 참 좋아졌어요, 진짜.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길치도 평가사가 될 수가 있더라. 그게 핵심입니다. 길치도. 우리 사무실에 그 동료 이사님이 계시는데 진짜 길치예요, 길치. 내비 없이는 못 다녀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는 내비 없으면 너 어떻게 평가할래? 나는 진짜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평가사 못 됐을 거라고. 못 올 것 같다고.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예. 물론 내비게이션에 의존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제가 봐도 길치야. 예.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 자, 지적도 등본을 보고 공부 확인사항 위에 한번 볼게요. 뭐 있습니까? 위치, 형상, 방위, 전면도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할 수가 있다. 지적도. 즉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토지를 갖다가 평가를 할 때 반드시 필수 확인해야 되는 공부 서류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나와 있죠.
직구하고 을구가 있죠. 예, 민법 시간에 다 배웠죠. 뭐 또 부동산 관계법규에서 그 등기법에서도 배우셨을 거고, 각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거니까 누가 소유권이 갖고 있는지, 언제 뭐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지 뭐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뭐 가압류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건지 그런 거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젤로 뒤에 보시면 매매 목록이라고 있어요. 매매 목록. 즉 2006년부터 시행이 됐죠.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죠? 실거래가 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 거래되는 토지 등은 전부 다 이 매매 목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매매 목록을 100% 믿을 수도 있겠지만 100% 믿어야 돼요? 일단 100% 믿으면 안 돼요. 즉 여러분은 평가사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지워버렸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때 사정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보정. 사정이 개입될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이해긴 즉슨 서로 이해관계인끼리 할 때는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다운계약서라고. 들어봤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요? 좋게 할게. 다운계약서 이름 알죠?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그런 거죠. 양도소득세.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매수자는 그 땅이 꼭 필요해. 그러면 다운계약서를 쓰고서라도 그 땅을 사요. 그죠? 대신 실거래 신고는 그 다운계약서로 해서 신고해버리죠. 근데 저희 평가사들이 볼 때는 야 무슨 여기 땅이 평당 100도 안 가? 평당 300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평당 300으로 쫙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뭐 하나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 적혀 있어요. 그럼 그 실거래가 매매목록은 뭐란 얘기예요?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바로 누가 해야 된다? 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체를 못한다? AI가 대체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 4차, 왜 이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평가사는 반드시 존재하는 그겁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는 없어질 수 있어요. 왜 평가사가 4차 산업 때도 있을까요? 임장활동이 필요해요. 임장활동이. 부동산은 직접 가서 봐봐야 알아요. 직접 가서 보지 않고는 그 부동산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공부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란 직업은 제가 볼 때는 안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평가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것까지는 얘가 대체할 수 있다 하겠지만 이 직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란 건 워낙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부영계 그 개별성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집도 바깥에서 보면 똑같은 집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안에 들어가 봤어요. 마감을 그냥 이태리만 대리석이고 뭐고 그냥 다 발라놨어요. 똑같은 집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완전 그냥 뼈대만 있는 집이야. 당연히 가격이 틀리죠. 그러면 그 AI가 바깥에서 보고 무슨 뭐 엑스레이 분석합니까? 여기는 이태리 대리석. 들어가 보지 않고 몰라요. 그죠? 임장활동,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상으로는 뭐 토지대장이나 뭐 데이터상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임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가봤더니 임야가 아니야. 싹 개간을 해가지고 뭐 과수원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데이터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또 거기에 뭐이도 있을 수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갔더니 건물이 하나 딱 사람이 할아버지가 저기 살고 계세요. 지금 막 점심 드시고 계셔. 예? 그잖아요. 임장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운전면허증이. 그 운전면허증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시죠? 면허 없으신 분들은 일단 합격하고 시간이 2차 시험 보고 시간이 좀 나니까 또는 합격하고 이론 연수가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뭐 그때부터 받으니까 한 3, 4개월 있잖아요. 그때 따시면 돼요. 면허부터 따야 돼요. 평가사의 결격 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 없는 사람. 결격사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격사유, 운전 못하는 사람. 넘기겠습니다. 토지대장 한번 보실까요? 토지대장. 공부확인사항,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자, 토지대장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적 관계라고 그랬죠? 만약에 등기사항 면적이 예를 들면 여기가 100이에요. 등기는 100에 찍혀 있어요. 근데 토지대장에는 10으로 찍혀 있어요. 10으로. 그럼 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로 가고 이제 등기를 뭐 해야 돼요? 바꿔야죠. 이걸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요? 변경 등기라고 하죠.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요. 변경 등기를. 심지어 자 그러면 뭐 수업 들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새로 딱 신축을 했어요. 등기 필수 요건이에요?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가 신축한 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 우리 그렇게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대출 받아야 돼. 뭐를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거나, 대출? 그래, 대출이라고 합시다. 왜 그러냐면 건물 지을 때 짓고 나서 돈 다 들어갔잖아요. 거기 건물 짓는데. 근데 큰일 났네. 돈이 하나도 없네. 우리 아들 저기 그 장난감 사줘야 되는데. 은행 가고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할 때 뭐 설정해야 돼요?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 설정하려면 일단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에 등기가 나오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대장에 먼저 등록이 돼야 돼요. 등기가 먼저 쳐지는 게 아니라 대장에 등록이 돼야 돼요. 행정청이 대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대장에 근거해서 등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장이 1순위예요. 대장이.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가 소유권을 뺀 나머지 물적사항이 틀리다. 그럼 누굴 따라간다는 거예요? 대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등기는 후에 뭐 하면 돼요? 변경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에요. 집을 다 졌어요. 집을 다 졌는데 등기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다 지면 집을 다 질 때 이제 완공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완공, 준공이란 말 쓰잖아요. 참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그죠? 완공, 준공 말 쓰잖아요. 혼용해 쓰잖아요. 완공, 완료, 준공. 몰라. 아무튼 뭐 완공 됐겠지 뭐. 혼용해서 쓰는데 완공은 이제 물리적으로 진짜 이제 다 저기 된 거고 준공은 좀 법률적인 용어.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이제 준공이 난 거라고 봐요. 준공일자가.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다 졌어요. 완공을. 야, 이제 다 졌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행정청에다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해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야 그 아까 얘기하는 이 건축물 대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장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군구에다 다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용 승인 신청, 준공 신청을. 준공을 띄워야 된다는 말 쓰잖아요. 그럼 이제 시군구에서 이제 다 각 이제 파견을 시키죠. 소방 필증 끊어와라, 뭐 필증, 각종 필증이 다 있습니다. 그 건물이 준공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필증 끊는데도 장난 아니에요. 다 끊으면 이제 마지막에 준공 필증 해가지고 이 대장이 만들어지죠. 대장이. 그죠? 그럼 대장이 만들어지면 평가사한테 먼저 보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담보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대장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축물이니까. 그러면 평가사를 다 해가지고 딱 넘겨주죠. 그러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없어요? 등기가 없죠. 그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무사들이. 만들면서 같이 설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누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근데 곧 있으면 준공이 난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은행 당장자들 잘 몰라요. 모르는 전화를 하죠. 평가사님, 저기 제가 아시는 분이 저기 저 신시가지에다가 지금 5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곧 준공이 난대요. 그러면 준공 나면 바로 저기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등기까지 놔야죠. 그건 바보. 그건 초짜. 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저기 준공 되시고 대장만 나오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장이 그날 나왔어요. 그럼 바로 평가액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행 담당자 얘기하죠. 설정하실 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하시면서 같이 설정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이해가십니까? 권리관계만 등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권리관계만. 자, 대장 이렇게 해서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자, 건물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다음 자, 일반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의 구분은 이제 이거죠. 즉 일반 건물, 이건 집합 건물. 집합 건물 또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써요. 구분 건물이라고 해요. 구분 등기한다고. 구분 건물. 아파트죠, 아파트. 대표적인 게. 아파트. 301호. 뭐 400 몇 동, 몇 호. 그죠? 그러니까 집합 건축물 대장에는 뭐가 있어요? 등기사항 정보 증명에는 뭐가 있어요? 대지권 있죠, 대지권. 땅바닥 권리가 있잖아요, 땅바닥 권리가. 땅바닥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떠 있으면 이렇게 집에 가려면 붕 떠가지고 들어가고, 내려올 때도 붕 떠가지고 다른 데로 날아가야죠. 대지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대지권과 그 전유 부분이 같이 해서 일체로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집합 건물. 당연히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즉 그 구분 독립성이 인정되는 그 요건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인정이 되면 이제 집합 건물, 구분 건물 같은 말입니다. 그걸로 이제 등기를 내주고 대장을 내주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저거는 구분 건물, 즉 집합 건물, 구분 건물 제가 혼용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저건 집합 건물이다. 아니야. 저건 그냥 토지 위에 있는 그냥 하나 일반 건축물, 토지 건물. 여러분 이제 평가사 공부를 하시니까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평가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건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 야, 집합 건물이야? 토지 건물이야? 토지 건물이요. 그럼 토지 건물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등기부 등은 따로 있는 거. 집합 건물이요. 그러면 집합 건축물 대장. 구분해서 돼 있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건물은 합격의 법학원. 여기도 왠지 모르게 독립성이 인정이 되고 칸막이도 해놓은 것 같은데 느낌이 1층, 2층, 3층, 4층에서 구분돼 있잖아요. 이건 토지 건물, 집합 건물. 몰라요. 왜? 나도 몰라요. 공부를 떼봐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떼보지도 않고도 알 수 있는 건 딱 전형적인 아파트 그런 것들, 공동주택.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신림동이 어떻습니까? 원룸 되게 많죠. 우리가 다세대 다가구 하잖아요. 다가구는 누구 집? 순돌이. 아, 여러분 세대가 아니구나. 덕선이. 네, 덕선이 주인집. 저희 주인집 살고 밑에 지하방에 누구 살고 옆에 누구 살고 그게 다가구. 다가구. 토지 건물. 다세대. 다세대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 다세대가 오피스텔 같은 건데 그 다세대보다 한 단계 위가 아파트. 이해 가십니까? 이게 다세대는 뭐예요?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그럼 여기 우리 신림동에 보이는 저기 그 원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가구예요? 다세대예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가구들이 많아요. 즉 토지 건물이에요. 그냥 집주인이 세 받아 먹으려고 101호 아가씨, 103호 청년, 뭐 200 몇 호 그렇게 나눠만 놨죠. 그게 어떤 요건만 충족한다면 그 집주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합 건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장이랑 등기부 등본을. 그럼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안 되죠. 아파트는 요건이 있잖아요. 연면적, 층수 5층 이상 뭐 있잖아요. 다세대와 다가구가 애매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뭘 떼보지 않는 이상. 공부를 떼보지 않는 이상. 등기부 등본 떼는 데는 좀 시간 걸려요. 그 건축물 여기 건물 일반 건축물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떼지면 토지 건물 다가구 집합으로 떼지면 집합 건물이에요. 아파트 다세대. 이해 가십니까? 구분 건물. 자, 이제 용어는 오늘 또 하나 알아갖고 갔잖아요. 아, 구분 건물이 뭐고 집합 건물이 뭐고 토지 건물이 뭐구나. 근데 그걸 판단하는 것은 외관으로 알 수가 없다. 공적 장부를 떼봐야 그게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인지 토지 건물인지. 제가 말한 토지 건물은 뭐라고요? 별도로 돼 있는 거. 집합 건물은 하나로 돼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일반 건축물 대장에서 봐야 될 게 이제 그거 보시면 뭐 연면적, 뭐 용적률 하고
주 해가지고 뭐예요? 뭐 주택으로 지하 1층, 1층, 2층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구조들 봐야 되고, 난 넘겨보시면, 그 사용 승인이라고 또 있잖아요. 아니, 그 장에 있습니다. 그 사용 승인일. 이게 뭐예요? 바로 준공일자예요, 준공일자. 예, 사용 승인.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는 거예요? 감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감가 수정을 50년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 바로 이 날짜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날짜를 보고. 이해가시죠? 이 날짜부터 현재 시점까지 몇 년이 경과했구나. 그러면 잔존 연수가 뭐 20년이다. 그럼 50분의 20. 그게 잔가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산식적으로 했을 때 사용 승인일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또 집합 건물 나오죠? 표제부 보시면 이제 한 동 건물의 표시. 한 동 건물, 예를 들어서 뭐 414동. 414동은 1층부터 20층까지 쭉 있다. 근데 그 중에 그럼 이 호수가 뭔데? 그 전유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소유권, 그 대지권이 등록이 돼 있죠. 대지권 비율. 몇 분의 몇. 이제 뭐 을구 또 보는 거 있고 똑같아요. 집합 건축물 대장 한번 볼까요? 이제 집합 건축물 이름이 틀리잖아요. 건축물 대장인데 일반 건축물이냐 집합 건축물이냐 이름이 틀리죠.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 값 갖고 보시면 이제 또 한 동에 대해서 보면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한 동이 다 나오고 이제 그 사용 승인일, 뭐 허가일, 착공일 뭐 다 써 있고요. 넘겨 보시면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 부분이 또 있죠. 제일 위에 보면 뭐 명칭, 무슨 아파트, 뭐 무슨 호명칭 303호, 3층 303호란 얘기죠. 연립주택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70.8356 이게 전유부다. 전유 부분. 소유자가 직접 땅 받고 사는데 직접 집안에서. 그리고 밑에 공용 부분. 그죠? 뭐 계단실이나 뭐 벽체 공용 또는 뭐 엘리베이터 아니면 지하 주차장.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공용 부분이 여러분께 이제 집합 건물을 평가할 때는 모두 하나의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용 비율과 공용 비율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30평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30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0평짜리 아파트다, 30평짜리 아파트다 그러죠. 그럼 그거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이에요, 공급이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웃겨요. 이것도 웃기다는 게 우리가 평가사 공부를 하니까 안 거지. 그 전에는 이게 뭔 용인지 몰랐죠. 예를 들면 34평형이라고 할게요. 34평형. 34평형인데 34평이면 실제 면적은 여러분 계산기 있으시면 한번 때려줘 볼까요? 34 곱하기 3.305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제곱미터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용. 참 우리말 전용, 전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혼용해서 써요. 전용, 전유가 있고 이제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공용 부분. 이게 더해져 가지고 물론 여기에 또 뭐 서비스 면적도 있어요. 이게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급할게. 공급 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보통 국민 생활용 주택 해가지고 85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85. 전용 85면 얼마예요? 3.3 나눠보시면 한 20 몇 평 되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전용 85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장에서는 30평대라고 부르잖아요. 30평대라고. 그죠? 그 얘기는 결국 공용면적 포함인 거예요. 공용면적 포함. 이해 가십니까? 이제 공급면적 기준으로 해서 34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34평형이라고. 공급면적 포함해서. 그러면 바로 이거죠. 어떤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공급면적이 34평이래요. 또 공급면적이. 34평인데 얘는 전용이 85짜리고 얘는 전용이 예를 들어서 70짜리. 공용이 뭐가 그렇게 아파트에다 뭘 지어놨는지 공용이 많아요, 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가격이 더 높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전용률이 뭐가 높아요? 얘가 더 높죠? 얘는 85를 바닥에 깔고 살고 똑같은 평수인데 얘는 몇만 깔고 살아요? 70만 깔고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이 하나가 더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방 4개.
4개 좀 그렇다. 너무 크다. 방 3개, 화장실 2개. 얘는 방 2개. 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깥에서 보면 똑같은 몇 평형이에요. 34평형이잖아요. 그럼 누가 가격이 높아야 돼요? 얘가 높아야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평가사들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용당으로 봐요, 항상. 전용을 기준해가지고 평가를 해요. 왜?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대지권 및 공용 부분은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같이 운명을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용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전용 기준으로. 전용당 단가로. 이해가십니까? 집합 건물은 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제 평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자, 이제 3방식이 있는데요. 3방식은요, 이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3방식. 프린트 같이 보셔도 되고요. 자, 3방식은 왜 3방식이라고 하냐? 참,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자꾸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이제 막 3방식 그래요. 3방식 도대체 뭔데 3방식. 이거예요. 방식 하나, 방식 2개, 방식 3개. 3방식. 에이, 6방법이라고 해요, 또. 6방법. 6방법 써있죠? 방법. 법. 이거는 가치. 가격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임료 구하는 거. 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방법. 끝. 3방식, 6방법이라 이렇게 불러요. 즉, 비교 방식. 어떤 사례를 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공법상 제한, 용도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 아까 배웠죠? 똑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구하는 비교 방식. 그 가격을 우리가 그냥 비중가액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 이 토지를 갖다가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소요한 투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부지 매입비. 여기다 토목공사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각종 비용이 싹싹 쌓이잖아요. 원가, 코스트 개념. 원가에 의해서 가격이 나온 적산. 적산이 이게 쌓는다는 얘기잖아요. 적산가액이라고 부르고. 수익 방식.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 이 땅에다가 뭘 해서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얼마가 나와. 그러면 그 임대료를 갖다가 자본 환원율로 환원을 했을 때 얼마의 가격이 나오냐. 수익가액. 이해가죠? 그럼 이거는 가격. 그 토지가 얼마짜리다. 그러면 그 토지를 만약에 내가 빌려주거나 빌려오려면 사용료를 내야죠. 소위 말하는 임대료. 이거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 이건 뭐예요? 임료. 사용하는 대가. 사용가치. 이건 무슨 가치? 교환가치. 살려면 교환을 해야 되는 일종의. 이건 사용가치를 내는 방법.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한 이름 임료만 바뀌면 되네요. 그죠? 산식은 좀 틀리겠죠. 산식은. 이제 구체적인 산식은 이제 공부하실 때 배우시면 되고, 이렇게 3방식 6방법에 의해서 한다. 이건 이제 시장성의 논리죠. 시장에서의 이제 신뢰 있는 사례를 이용해야 되고, 원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용성이죠. 비용성. 수익 방식은 수익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론 시간에 배우나요? 저기 가치 3면 등가론. 마샬에 원래는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이 같아야 가치가 3면 등가론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은 3면 등가론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그게 감정평가의 그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론 공부하실 때 배웁니다. 귀가 따갑게 들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감정평가에 기초해가지고 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토지 이용경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공부들 이런 것들이 있다. 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도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자동차 있으면 그거 등록 되는 거니까 자동차 등록 원등부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자동차 소유하고 계신다 보면 딱 그 글로벌 박스 열어보면 그 있잖아요. 자동차 등록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 자, 한번 프린트 보실까요? 감정평가 3방식 개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감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11조 감정평가 방식에는 원가, 비교, 수익 방식 한번 읽어보세요. 감칙 제2조 정의 원가법이란 적산법이란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임대사기 비교법이란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크게 얘기해서 아까 전에 요거 우리 비교 방식 있었죠, 여러분? 원래 비교 방식에는 이거 하나만 가격, 가치를 구하는 그다음 임료를 구하는 두 개가 있었죠.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었고 임료를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좁은 의미의 이거고 광의의 의미의 비교 방식 하나 추가. 좀 더 큰 의미, 좀 넓은 비교 방식에 들어가는 게 이 공시지가 기준법. 얘도 큰 의미, 넓은 의미의 비교 방식이다.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 표준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 표준지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의 비교 방식에 들어가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자, 그 비교 방식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각 3방식의 그 장단점 및 적용 대상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재화라면 뭐가 성립이 하는 게 원칙적이다. 삼면 등가가 성립해야 돼요. 그죠?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이. 그죠? 근데 그게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동산 특성이 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호텔입니다. 호텔. 우리 잠자는데 돈 좀 비싼 돈 주고 잠자는데 호텔이에요. 호텔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뭐가 좀 더 이론적으로 정치할까요? 가격 내는데. 수익 방식이죠.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그쵸? 그게 바로 그거예요. 원가 방식으로 냈더니 얼마, 비교 방식으로 냈더니 얼마, 수익 방식으로 냈더니 얼마. 세 개가 다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조정을 해야겠죠. 그걸 우리가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평가사들이. 원가는 이만큼, 비교 방식은 이만큼, 수익 방식은 이만큼이지만 이 부동산의 수익력을 창출하는 이게 모태 근본이 되고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 가격을 중시해서 이걸로 결정한다. 그 여러분한테 주어진 권한이란 말이에요. 평가사한테. 누가 뭐라고 말 못해요. 법적으로 여러분한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방식의 장단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교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장단점들을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다가 기술하실 때 3방식의 시상가액 조정을 할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논리로 해서 막 써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이론 시간에 배우고 실무 시간에도 배울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이제 원가 방식은 이거다. 수익 방식은 이것이다. 대충 느낌 오잖아요. 원가 뭐다. 수익 뭐다. 그래서 그 3방식 병용과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평가하면 즉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즉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된 평가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거와 합리성을 검토한다. 그게 우리 감칙 제12조에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기면 징계받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는 꼭 특수한 물건이 아닌 이상은 타 방법을 하나 써야 돼요. 예를 들면 토지예요. 토지. 일반적으로 토지는 거의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당연히 씁니다.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만 써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냈어요. 그러면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문제라고요? 절차 위반. 왜? 3방식 병용을 안 했다. 3방식 병용이라는 꼭 세 가지를 다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다른 하나의 방법은 꼭 써라 그 얘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썼으니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써가지고 공시지가 기준법 네가 평가한 게 이만큼이네. 근데 사례를 이용해서 평가했더니 대충 비슷하구나. 그럼 합리성 검토가 됐다.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대신에 대상 부동산이 특수한 부동산이에요. 사례가 없어. 시장에. 예? 이해하시죠?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또 이상한 수익형이야.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특수한 목적과 성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3방식의 병용을 안 해도 된다는 단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십니까? 거기 그 2항에 있죠. 2항에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하 시상가액을 11조 각호의 감정평가 방식 중 다른 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다만 대상 물건의 특성 등 좀 이상하다 부동산이. 그래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럴 필요 없다. 주된 방법. 근데 결국 이것도 누가 판단한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굳이 나는 다른 방법 안 쓰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 안 쓰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여러분이 했는데 그걸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야 이거 다른 방법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왜 안 썼는지 소명을 해야 돼. 이해 가십니까? 나는 왜 이 방법을 안 썼냐면 이래서 안 썼다. 그래도 말 된다. 됐어. 나는 이래서 안 썼어. 야 임마 그건 아니잖아. 여기도 다 있는데 이것도 쓸 수 있는데 안 돼. 잘못했어. 네,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3방식 병용 시상가액 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우리가 줄여서 여러분 아마 이제 감정평가 공부를 하시면 이걸 아마 머리 베개 밑에 두고 사실 거예요. 즉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조까지입니까? 28조까지 있죠. 28조. 몇 개 안 되잖아요. 1조부터 28조. 근데 뭐 1조부터 뭐 목적 정의 뭐 이런 거. 즉 1조부터 28조까지는 여러분 아마 뭐 글자 토시 하나 뺀다는 표현은 좀 그렇더라도 아마 거의 한 7, 80%는 다 암기하고 계셔. 일단 몇 조에 뭐 하면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다 아셔야 돼. 이거는 이론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법규를 위해서도 그럽니다. 감칙은 우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일종의 준칙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 감칙에 위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갖다가 얽매이는 조항이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이제 기타 세부 법령으로 가요. 이제 간혹 아까 목적에 따른 평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경매평가라든지 국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럼 국공유재산 매각을 평가할 때 토지를 매각할 때 일반적인 토지평가 기준은 뭘 따라간다? 얘를 따라가지만 구체적으로 국공유재산에 의해서 가격을 평정을 할 때 참작해야 되는 내용은 각 시도 조례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보고 그 조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인 평가하는 방법의 그 사이즈는 뭘 따라간다? 얘를 따라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세부 사항은 이제 그런 개별법들을 조금씩 따라가고 이해 가시죠? 이 감정평가의 규칙, 우리가 줄여서 우리가 감칙이라고 합니다. 감칙.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네, 친해져야 되고 그 열의에 타신 분들 이제 아마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공부 좀 하신 그 선배님들한테 수험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험계니까 별의별 두문자가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것도 두문자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이 두문자 따면 외워져요? 안 외워지죠. 이상하게 본인이 따면. 근데 다른 사람이 따가지고 한번 노래 불러주면요. 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러던데. 아마 두문자 따, 심지어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그것도 두문자 따놓으신 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잘 막 카페 이렇게 잘 가보세요. 막 이렇게 옛날 자료도 좀 보시고, 그럼 이렇게 탁 따놓은 것들이 있어요. 쑥쑥 그런 거 갖고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거의 한 3시간,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 기초 입문이라고 해서 잡았는데 제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한 파트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참 웃기고, 그렇다고 제가 뭐 거래 사례 3방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3방식, 원가 방식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건 별로 그 입문 강의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든 다른 강의를 듣든 또 심지어 1차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아예 생초보도 있으시고, 시점 수정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보고 가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업계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떠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우리가 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 뭐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일각. 그러면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가 되겠죠.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그거 한 말씀 드릴게요. 뭐 한 3분 정도만. 예, 그러면 도대체 뭐 법인이 있고 뭐가 막 헷갈립니다. 평가업자. 그런 거 좀 있죠. 궁금한 사항. 아, 또 있잖아요. 돈을 얼마 벌어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자, 우리가 감정평가 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과 합격과 동시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감정평가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건 시험만 합격하면 그냥 평가사예요. 아, 예, 무슨 평가사님, 무슨 평가사님.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 이수를 해야죠. 실무 교육 이수를 하고 뭘 하면, 국토교통부 거기에 등록을 하면, 평가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제 바로 등록하면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야? 업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업자. 업을 항할 수 있는 자. 이게 평가사보다는 좀 더 구체화됐죠? 이게 업을 하지 않는 평가사도 있겠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LH에 가 있거나, 뭐 은행의 심사역으로 가 있거나, 뭐 감정원에 가 있거나, 예를 들면. 업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누구예요? 평가사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하고 5년마다 갱신합니다. 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차 때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감정평가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업자가 나오면 이제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법인에서 일하는 평가사들님이 계시고, 개인 사무소 하시는 평가사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무소는 어차피 사무소니까, 법인은 또 중소형 법인으로 나누고, 소위 얘기한 또 대형 법인으로 나뉘어요. 그죠? 그러면 중소형 법인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들도 대형 법인은 어차피 여러분이 다 들어봤어. 한 13개 정도 돼요. 13개. 지금은 이제 중소형 법인도 이제 표준지를 하는 평가법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통일, 프라임 안 되지. 우리하고 통일이 아마 표준지 하는데 보통 대형 평가법인들이 표준지를 다 해요. 표준지를. 뭐 제일, 대화, 나라, 뭐 중앙 다 들어보셨죠?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13개. 대형 법인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시면 평가사를 따고 실무 교육 기술을 1년간 받으셔가지고 등록을 해서 협회에다가 200만 원을 내시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00만 원을 했던 것 같은데 200만 원 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몇 년이죠? 2019년인가요? 예, 2019년 합격을 했어. 2019년 9월 달에 10월 달에 발표하죠? 그죠? 네, 10월 달에 발표해서 합격을 했어. 그러면 이제 합격과 동시에 그날부터 예, 김평가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명함 갖고 돌아다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평가사예요. 그리고 이제 실무 교육을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해가지고 200만 원을 내요. 실무 교육 이수할 때도 돈 내야 돼요. 협회에다가 돈. 네, 교육받는 거. 돈 내고 실무 교육 이수하면 이제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면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돼가지고 사인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지금 보니까 2019년에 합격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에서 실무 수습 받고 2021년 3월 거의 3월 한 1, 2일 정도? 이때 첫 사인을 해요. 첫 사인. 네, 첫 사인. 머리 올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네, 첫 사인 하는 거예요. 첫 사인. 네, 첫 사인. 제가 아는 누구야? 그 스터디 우리 김길중 평가사님 있는데 물어봤어요. 첫 사인 얼마 전에 했어요. 지금 3월 며칠이잖아요. 2월 후반이었나? 첫 사인 얼마짜리 했어? 물어봤어요. 야, 그래도 첫 사인인데 좀 금액 좀 되는 거 해야지. 한 200억짜리 했대요. 야, 괜찮겠다. 다른 평가사님 넌 얼마짜리 했냐?
아유, 그냥 아파트나 하래요. 1억 얼마짜리. 예. 아무래도 그 첫 사인이잖아요. 자기한테 좀 의미심장하잖아요. 평생 가지 않을까요? 저는 첫 사인이 제가 그 산업단지 그 보상 그 사인해가지고, 그때 아마, 그때 얼마였죠? 한 600억인가 700억 정도 되는 거 사인했어요. 근데 별로 감도 없어요. 별도. 600억, 700억이 뭐 만져봤어야 알지. 그냥 숫자로만 써 있는 건데 뭐. 그죠? 그래갖고 이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면 이제 진짜 이제 평가사가 되는 거죠. 이제 사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근무 경력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쭉. 이제 3년 차 때 표준지를 들어가고 5년 차가 지나가면 경매가 들어가고 또 1, 2년 더 하면 이제 소송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평가사의 그 뭡니까 제한 규정이 다 풀려요. 다 풀립니다.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 제한을 걸어놓은 그 기간은 어찌됐든 시계는 돌아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경력 단절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중간에 이제 다른 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경력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만약에 감정평가업자로 법인에서 1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휴 도저히 나 영업도 안 되고 못하겠다. 그냥 마음 편한 은행으로 가야겠다. 은행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은행 심사역으로 갔어요. 은행에서 한 3, 4년 있었어요. 은행 괜찮아요. 심사역도 괜찮아요. 연봉 그래도 한 6, 7천 원 줄걸요? 6, 7천 원 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 5천 이상은 줄 겁니다. 여자들은 괜찮아요. 여자들은. 여자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영업 스트레스가 또 평가일이 더러워요. 솔직히 좀. 예. 은행은 좀 깨끗하잖아요. 그래도 뭐 근무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은행 근무를 한 4, 5년 했어요. 1년 법인 생활하고 뭐 한 3년, 4년 그 은행 가고 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평가사를 다시 해야겠다. 하고 법인으로 돌아왔어요. 뭐 사무소로 오든지 아무튼 평가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경력이 몇 년 차예요? 2년 차 되는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 기수만 빠르겠죠. 경력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은행에 가가지고 한 3, 4년을 했죠. 그럼 거기서 확실히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야 돼요? 거래처를 들고 나와야 돼. 거래처 없이는 안 받아줘요. 왜요? 야, 너 뭐 어디 갔다 왔냐? 너 뭐 얻어 왔냐? 너 진짜 평가를 할 줄 아냐? 바로 그 소리 나오죠. 그죠? 경력이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계속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1년 수습이나 1년차 싼 임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시장 경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싼 임금으로 쓸 수 있는데 한 4, 5년 돼요. 기수는 4, 5년 되는데, 경력은 없어. 굳이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업처, 거래처가 확실해야죠. 제가 거기 들어가면 제가 그 일했던 데서 그냥 몰빵을 해준답니다. 몰빵을. 그러면 뽑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평가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물론 법인 생활을 바로 해도 되지만 법인 생활을 좀 하다가 살짝 딴 데 갔다 와도 돼요. 왜냐하면 평가업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30년, 40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2, 3년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그 나이에 평가 일을 하더라도 별로 기회가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사는 지금 이상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연세는 안 묻겠습니다. 굉장히 동안처럼 보이셔. 제가 볼 때 한 20대 같아, 느낌이. 그럼 이분하고 저하고 어떤 평가 의뢰자, 어떤 아저씨를 만나러 갔어. 평가 의뢰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어리신 분? 얼굴은 보지 말고요. 평가사는요 어느 정도 연배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보상 현장에서 그래요. 보상 현장을 가면요 말 그대로 그 사람 어때요? 좀 땅 뺏겨가지고 열받아 죽겠잖아요. 지금 강제 수용인데 그죠? 평가하러 갔어요. 갔는데 여자 평가사님이 저번에 나오셨어. 막 내 뒤에 숨어 막. 딱 못 가겠다고. 또 심지어 어떤 그 소유자는 그래요. 막 깔아보는 거죠. 얘 지가 뭘 한다고 이 여자가 뭐 와갖고 뭐 내 땅을 갖다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그래서 저희 보면 안 보내요. 보상 현장. 왜 그러냐면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가서 험한 꼴 당할까봐. 진짜. 근데 그 험한 꼴을 당하는데도 딱 당당하게 가시는 여전사분들도 계십니다. 아, 멋지셔. 같이 해대버려요, 그냥. 아저씨가 뭔데면 나한테 그래요, 막 이렇게. 이 업무 특성이 되게 이게 욕 얻어먹는 직업이라서 좋은 소리는 별로 못 들어요, 여러분. 예, 좋은 소리는 별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그 정신적인 거나 그 어떤 그 업무력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들도 그 평가업을 못 하시고 다른 직종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 감정원으로 많이 갔죠. 감정원으로. 한국 감정원으로. 근데 한 2년 됐어요, 지금. 감정원이 이제 뭐 못합니까? 평가 못해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감정원은. 평가업자에서 빠져버렸어요. 감정은 오로지 뭐만 한다? 조사, 산정. 그 업무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감정원으로 가 계신 평가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평가를 하실 수가 없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리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향이 나는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워라밸이 필요하고 삶의 질이 필요하고 좀 이렇게 바깥에 좀 돌아다니고 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평가업자가 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왠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 나 술도 잘 못 먹고 사람들 어떻게 다 해가지고 이거 영업하는 것도 별로 자신이 없고 나한테 좀 안 맞는다. 나는 그냥 이게 딱 짜여진 어떤 그리고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잘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나한테 더 맞다. 그런 분들은 평가업자보다는 평가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다른 분야로 진출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길은 많아요. 길은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 갔다가 나중에 뭐 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와서 나이 먹어도 일할 수 있고 정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사무소 차려셔도 되고 사무소만 차려도 경매 그냥 줘요. 국가에서 아까 준다고 그랬잖아요. 줘요. 눈만 보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평가사님들 여기 다리 다치신 분들도 있고 손 다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당연히 살다 보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평가사는요. 눈만 보이면 돼요. 소위 말 임장활동을 해야죠. 아이 다리 못 쓰면 누가 태다 주면 되죠. 그잖아요. 눈만 보이면 돼요. 눈. 자기 눈으로 봐야지. 자기 눈 안 보이는데 옆에서 아 괜찮아요. 땅 좋아요. 좋기는 시에 저 하천에 빠져있는 땅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눈을 잘 보호하세요. 눈을 잘 보호하세요. 농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격증 시험은 빨리 되는 게 장땡이에요. 뭘 나는 이걸 학문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막 파보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열심히 파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합격을 하기 위한 그 연수는 점점 길어집니다.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러다 10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나는 2년 안에 끝나겠다. 3년 안에 끝내겠다. 아무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최단 최단 계획을 가지고요. 실효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쌀데기 없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 돼요. 괜히 이상한 거에다 막 얽매이지 마시고 기본은 충실히 하되 기본만 충실하면 돼. 제가 볼 때 기본 충실히 하고 이제 스킬은 어느 정도 딱 습득하시면 요즘 시험 붙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들어주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는데 잘 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